라면에 공깃밥 추가! 캡틴 공깃밥 여기가 정상이다. 자연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 캡틴 공깃밥과 함께 푸짐하게, 이게 라면이 정상이죠. 이것이 월척이다. 세월도 낚고 인생도 낚는 낚시의 묘미. 공깃밥이 들어있어 푸짐한 캡틴 공깃밥이 라면이 월척이죠. 라면도 먹고 밥도 먹고 캡틴 공깃밥. 라면에 공깃밥까지 들어있어 속이 든든합니다. 좋은 쌀을 140도 이상의 수증기로 쪄서 만들어 밥맛이 쫀득쫀득합니다. 121도 이상에서 완벽한 살균 포장으로 언제나 신선한 공깃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캡틴 공깃밥. 새로운 라면이 맛이 생각날 때 빙그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종합기신 권위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변칙현상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주변의 변칙현상을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anomaliesresearchlab@gmail.com으로 연락주시고 저희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변칙현상으로 판명된다면 저희 비상근 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저희는 어김없이 시간여행 광고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였죠? 오늘은 캡틴 공깃밥이었는데요. 네네. 이 라면 먹을 때 라면만 먹으면 상당히 아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깃밥까지 들어있는 이 혁신적인 상품. 네. 이게 과연 이게 혁신이 아니고 뭘까요? 이게 언제 나온 상품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80년대, 90년대쯤 나온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보면은, 캡틴이라는 컵라면이 원래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맞죠? 여기 보면, 우리 캡틴 공깃밥이라고 읽지만은, 정식 광고 카피에는 캡틴 플러스 공깃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캡틴이 원래 있고, 거기 공깃밥을 추가를 한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밥과 스프를 함께 넣으세요. 이렇게 써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깃밥을 이제 컵라면에 넣어갖고 거기 뜨거운 물을 부어 같이 먹는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제품이라고요? 그래서? 이 라면만 먹기에는 아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깃밥까지 덤으로 준 그런 혁신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 믿기 힘들지만 이 빙그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그레에서 네, 이제 그 빙그레 맞습니다. 그 뚱바, 흔히 말하는 뚱바,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그 빙그레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만든 컵라면이었습니다. 네, 캡틴 공깃밥, 빙그레 캡틴 공깃밥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플로리다맨을 하나 해야겠죠? 자, 플로리다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맨! 자, 때는 2016년이었습니다. 자, 남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데이빗 반 뷰렌이 얘기입니다. 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애완동물을 한국에서도 많이 키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애완동물로 뭐가 있죠? 흔히 강아지, 고양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키우죠. 뭐 조금 어떻게 하면은 뭐 햄스터라든지 앵무새라든지 뭐. 앵무새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특이한 편에 속하죠.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중에서도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보통 은퇴한 부자들이 플로리다에 많이 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넓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정원이 하나씩 있고 집도 넓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제약이 훨씬 덜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있다. 근데 오늘 다룰 건 너무 색달랐다. 자, 오늘 다룰 건 뭐였죠? 우리 배주현 선생님이 몇 번째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자, 플로리다의 뭐죠? 악어입니다. 자, 악어입니다. 악어. 자, 데이빗 반 뷰렌 씨가 키우던 악어였습니다. 악어 이름은 그웬돌린이고요. 그웬돌린. 몇 년을 키웠죠? 47년간 키웠습니다. 47년. 저희가 이 변칙현상연구소 리포트를 받고, 저희가 이제, 글을 보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죠. 악어가 47년을 산다고? 애초에? 그렇죠. 47년을 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죠. 네, 근데 저희 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플로리다 사는 악어 중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50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47년이면은 뭐 풀로 산 거죠, 거의. 그렇죠. 47년. 꽉꽉 채워 산 거죠. 꽉꽉 채워서 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악어를 너무 좋아한 맛이 대학에, 데려가기도 했다. 목줄 채워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플로리다는 그렇습니다. 강아지 그런 거 안 된다. 골든 리트리버? 아니다. 악어를 이제 키운다. 어디까지 자랐죠?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이제 13피트까지 자랐습니다. 13피트가 어느 정도? 13피트면 이제 저희가 흔히 쓰는 단위로 4m 정도 되죠? 4m, 네. 4m 정도. 4m? 4m요? 더 되나요? 4m 맞는데 4m 정도면 크기가 진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3m면은 섰다고 가정하면은 천장에 찌겠네요. 그러니까 두께도 꽤 있겠죠? 그 정도 크기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진 자료를 좀 보긴 봤는데 몸 전체가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만 해도 상당히 컸다. 그렇죠. 머리만 해도 이제 네. 사람 반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악어를 기르게 됐냐 봤더니만 이제 데이비드 반 뷰렌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왔대요. 어느 순간에 안 나갔대요. 그리고 그럼 보통 내보내지 않나요? 악어가 들어왔으면 내보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안 나가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는 있는데 그냥 얘가 나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키웠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도 내보내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새끼 악어가 들어온 거죠. 새끼 악어가 정문을 들어갔고 좋아하는 공간은 뭐 소파나 욕조 뭐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키우기로 했다고. 그죠?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변칙적인데 더 변칙적인 부분은 이 악어에게 준 먹이였죠. 먹이로 그렇죠. 이제 데이비드 반 뷰렌 씨는 뭘 줬죠? 이제 악어의 주식으로 보통 악어 하면은 육식을 하고 새를 잡아먹는다던가 새라든가 거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육식을 하는 동물로 네. 유명하지만은 네. 우리 데이비 씨는 피자와 초코칩 쿠키를 먹였습니다. 피자와 초코칩 쿠키를 이제 주식으로 먹였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했다. 그리고 악어 굉장히 좋아했다. 이 30년에서 50년을 산다는 수치가 육식을 하는 악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육식을 하는 악어를 기준으로 봤을 텐데. 근데 피자와 초코칩 쿠키를 먹였는데 47년을 산 것도 참 변칙적이거든요. 먹인 사람도 굉장히 변칙적이고 또 먹어서 또 살아남은 악어도 상당히 변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먹는 악어라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은 피자와 초코칩 쿠키, 그리고 브랜드를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칩스 어호이라고. 우리나라 치면 일종의 칩족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초코칩이죠. 굉장히 유명한 초코칩 브랜드죠.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크잖아요. 13피트면. 그 사람 주택가에 산단 말이에요. 주택가에서. 그렇죠. 이웃들이 불평을 하기 마련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웃들이 너무 불평을 하니까 동물 당국에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데이비드 반 뷰렌 씨가 너무나도 저항한 나머지 아직도 데려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기르고 있나요? 지금도 기르고 있대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죽었을 수도 있지만은 데려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피자가 질렸을 수도 있겠네요. 47년 안 질렸는데 지금 질리겠습니까? 그죠?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늘이 플로리다 맨이었습니다. 피자와 초코칩 쿠키를 먹고 사는 악어와 그리고 그 악어를 기르던 47년 동안 기른 플로리다맨 데이비드 반 뷰렌이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변칙적이죠. 굉장히 변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플로리다맨이 이쯤 하고 오늘 저희가 변칙현상연구소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저희가 갑자기 왜 다루냐? 영국 역사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빅토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상 역대급으로 변칙적인 시기였습니다. 맞습니다. 한 지역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사람들이 전부 변칙적이었다. 그렇죠. 그 시기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변칙적이었습니다. 이제 영국 같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면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19세기죠. 빅토리아 여왕이 집권했던 1800년대를 말하는 거지만 유럽 전체적으로 이 변칙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시기가 네. 산업혁명이 막 맞습니다. 일어나고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과학기술이 애매하게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애매하게 발전을 했어요. 지금처럼은 또 잘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냐면은, 이를테면, 납을 추출해서 가공하는 기술이 있는데, 납이 위험성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납을 그냥 아무데나 화장품 같은 데다가 그냥 다 박아버리고 수은하고 납이 굉장히 많았대요. 화장품에 당시에. 위험성을 모르니까. 위험성을 모르니까. 추출하는 기술이 있어요. 옛날에 추출하는 기술은 없었어. 지금 추출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제 위험성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죽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도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령공학과 전공이셨죠. 아, 맞습니다. 네, 그 학사, 석사, 박사를 유령공학과 쪽에서 필드에서 하시고. 근데 이제 빅토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 또 유령공학과의 전성기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때 네. 그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네, 신명술이 유행을 했고 맞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네. 이제 유령공학이 굉장히 그렇죠.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들은 말로는 이제 H대 박사님이 학사를 하신 H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한 1900년대 설립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H대학교 유령공학과 이 전신이 된 학교는 빅토리아 시대 때 설립됐다고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당시에 네.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 한국에서도 충분히 수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설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유령공학과의 역사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고 싶어 하는 부분은, 빅토리아 시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그 당시 산업혁명 또는 뭐 정치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알아볼 거는 이 변칙적인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일반 사람들이 생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냈나. 우리가 현재 지금 넷플릭스를 보면서 노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뭘 하고 놀았나, 어디에서 재미를 찾았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변칙 현상을 연구해 보려고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변칙 현상입니다. 제목은 빅토리아 시대의 넷플릭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빅토리아 시대의 넷플릭스입니다. 자,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어디서 재미를 찾았는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네, 가족 사진.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좀 때가 되면은 가족 사진을 같이 찍으러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죠. 특징이 맞습니다.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과학 기술이 애매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나비나 수은 중독이 굉장히 많았고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콜레라, 네. 홍역 이런 네. 질병들이 굉장히 네. 흔했습니다. 전선 질병이 흔한 이유는 이제 당시에 이제 도시화가 많이 급격히 진행됐지만 이 도시화를 떠받칠 만한 이런 사회적 인프라,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공공의료시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전염성 질병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통계 부서에서 문의를 해본 결과 1830년대 연구 결과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중상층에 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중상층에 있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4년 정도. 44년 이 신생아까지 포함된 숫자니까 44년이면은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전문 직업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25년으로 떨어집니다. 네. 굉장히 짧네요. 육체 노동자는 이제 22살. 평균적으로 신생아까지 포함하면 22살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또 하나 연구 결과 찾아본 결과 이런 육체 노동자 가족이 애를 100명을 낳으면 그 중에 57%는 5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해요. 저는 이미 죽었네요. 이때 살았으면. 그러니까 강한 놈들만 살아남는 시절이었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기저귀 같은 거 중상층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기저귀 같은 거에다가 사람들이 막 납을 넣는단 말이에요. 하얘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버틸 수 있어야 돼. 저는 죽었을 것 같네요. 생수도 이때 막 플라스틱을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을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수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물을 그냥 마셔야 되는데 물에 뭐 장티푸스균이 있을 수도 있고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 살아남는 시대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 발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발명 자체가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19세기 중반, 이 빅토리아 시대의 중반부터 사진이 굉장히 싸게 보급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이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진에 관련해서는 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제 빛에 반응하는 물질인 관광 물질이 제일 중요하죠. 관광 물질을 발명하면 사진을 발명한 거죠. 그렇죠. 그죠? 관광 물질 누가 발명했습니까? 니 앱스라는 네, 사람이 프랑스의 화학자가 발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과입니다, 이 친구는. 네, 이과죠. 니엡스가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발명한 사람은 니엡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진을 발명한 근데 다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게르.
예체능 하던 사람이 예체능 하던 연극 쪽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EFC 연구 성과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돈은 이 사람이 다 벌고, 프랑스 정부에서 훈장도 줬는데, 훈장도 이 사람이 받았어요. EFC가 아니라. 그쵸. 다계로. 그러니까. 다 만들고 이제 남한테 퍼준 거죠. 그렇죠. 강강물질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조합을 테스트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성과는 다계로가 다 가져갔다. 일은 이과하고 돈은 예체능이 다 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사진기가 최초의 사진기라고 볼 수도 있죠. EFC를 제외하면. 근데 그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사진기가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진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진 가격이 더 싸졌다. 더 많이 보급이 되었다. 맞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높은 사망률, 두 번째는 사진이 보급. 이 두 개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 전에 찍기 전에.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네. 가족 사진을 찍어야겠다라는 그치. 이상한 변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애가 3명이니까 내 가족 사진에도 애가 3명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2명 정도 죽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근데 애가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시차 썩기 전에 빨리 데리고 와 사진관으로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정 사진이 아닙니다. 영정 사진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영정 사진은 살아있을 때 찍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찍는 거죠? 죽은 다음에 네.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 사진이 찍고 싶었지만 다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모습을 담고 살아있는 싶었어. 모습을 담고 싶은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걸 굉장히 잘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특별 효과를 썼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창백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홍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체에다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홍조 화장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는 이제 눈이 이제 다르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더 생기 있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현상을 하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눈을 그려 넣는 그렇죠. 거죠. 눈을 그려 넣는 거죠. 그다음 또 뭐 있었죠? 이제 시체는 아무래도 힘이 네, 없다 보니까 힘이 없죠. 자세를 고정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제 천이나 끈 같은 걸로 네, 묶는 묶어놓은- 행위가 근데 많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는데 티가 안 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전혀 티가 안 나고 어떻게 배경이랑 이렇게 의자랑 잘 조화를 해갖고 티가 안 나게 잘 묶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사진을 막상 보면은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잘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분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분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네, 맞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 지금처럼 바로 팍 하고 찍히는 그렇죠.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올 시간을 벌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절대 부동 자세가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들은 조금 흐릿하게 흔들려서 나오는 반면에 맞아요. 죽은 사람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또렷하게 사진이 찍혀서 나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시대 치킨 사진을 봤는데, 딴 애들은 살짝 흐린데, 얘만 엄청 또렷하네? 얘는 정말 처리 의지를 가졌구나.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죽은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잘 분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포이 박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령공학과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유령공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네. 됩니다. 이 유령공학에서 유령윤리 제1법칙에 의하면은 네. 죽은 사람은 절대 산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에너지의 보존을 위해.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엔트로피는 항상 퍼져야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에 반하려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 현상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유령공학적 의견으로 봤을 때, 그렇죠. 유령역학적 법칙을 어기게 된다. 맞습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요즘 할 일도 없겠지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가 이제 좀 위험했던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유령공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그 역효과가 생긴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얘기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려야 될 게, 빅토리아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높은 사망률이 굉장히
그 문화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맞습니다. 죽음이 거의 삶의 일부라고 봐야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가 생활도 뭔가 죽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이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여가 생활 중에 하나가 무덤 피크닉입니다. 무덤 피크닉. 맞습니다. 무덤 피크닉 정말 조합이 말이 안 되죠. 단어의 조합이. 무덤과 피크닉이라 이 말이 안 되는 단어 두 개의 조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에서 집권을 했던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문 장례러였습니다. 전문 장례러. 맞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를 너무 잘 치러서 타인이 모범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는 여자가 여왕이시니까 네. 여자가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게 그렇습니다. 사모님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뭐 무덤으로 피크닉을 간 겁니다. 가족 단위로.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죠, 사실.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한 절반은 거기 있잖아요.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피크닉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돗자리를 펴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거기서 또 다른 이웃들도 만나고 뭐 그런 일이었죠.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 도시가 굉장히 더럽고 시끄럽고 뭐 공해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무덤이 굉장히 쾌적한 곳이었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무덤으로, 아무리 거기 환경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데 나 거기 간다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죽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이랑 죽는 방식도 달랐어요. 그렇죠. 그죠? 뭐 어떻게 다르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아프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네.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하게 된다면은 그 시대는 뭐 의료가 그렇게 발전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 게 아니라 집에서 끙끙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거를 삶의 일부로 여겼고 그렇죠. 뭐 집에서 죽다 보니까 그렇죠. 죽는 게 막 그냥 병원 침대에서 차갑게 혼자서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더 비극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죽음이 더 많긴 했지만 죽음 자체가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했고 맞습니다. 거의 그냥 뭐 지금처럼 죽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덤으로 피크닉 가는 뭐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납골 땅에 이제 네. 뭐 술 파티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아무튼 네 변칙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뭐 우리는 뭐 하는 게 있나요? 현대 사람들은 뭐 그냥 제사 지내는 거죠. 뭐 제사 지내거나 뭐 장례식장 기일이라고 하죠. 기일이 있으면 좀 모인다든가 그렇죠. 뭐 그 정도인데 이제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뭐 일종의 생활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장신구를 하게 됐다. 맞습니다. 이 장신구라는 게 뭐 할머니 유품 뭐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 뭐 이런 거냐? 아닙니다. 뭐였죠? 이제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가정하면은 할머니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보석으로 이제 장신구를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머리카락을 꽉꽉 묶어갖고 꽃 모양으로 이렇게 이 장신구를 만들어갖고 보석처럼 그걸 하고 다녔던 거죠. 맞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머리를 이제 요즘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유골을 탄소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걸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쵸. 그거를 뭐 반지로 한다든가 목걸이로 한다든가 그런다고. 근데 머리카락으로 하는 건 좀 선 넘었죠. 그거는 너무 좀 유기적인 그런 게 너무 유기적이잖아요. 너무 유기물이잖아, 그건.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머리카락. 사실 이딴 짓을 했으니까 더 많이 죽은 걸 수도 있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머리카락을 목에다 걸고 다니니까 그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머리카락 보석 얘기였고. 네 번째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영국은 아니고, 프랑스 얘기입니다. 프랑스. 맞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술사 쪽을 공부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정말 이게 잔혹한 시대였다 그래요.
프랑스 빅토리아 시대라는 게 19세기를 말하는 건데 프랑스의 19세기는 잔호기 시대였다 그래요. 잔호기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시체 안치소 구경이라는 이런 훌륭한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시체 안치소를 구경하러 간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이제 국가 당국 프랑스 당국 쪽에서는 경찰에서는 이제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에 이제 시체가 떠다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체가 막 떠다니는데 이거를 건져다가 근데 이게 신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때 뭐 주민등록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을 보면 아니야. 얼굴도 뭐 완전 엉망이 됐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체 안치소를 이 사람들이 시체 안치소에다 두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을 한 거죠. 찾아가라 이런 느낌. 그렇죠. 알아서 찾아가라. 와서 찾아가라. 근데 그러면은 보통 가족 멤버 중에 실종된 사람이 있는 가족만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죠. 이제 사람들이 전부 그곳으로 구경을 간 거죠. 네, 구경 안 하고 잃은 가족도 없는데 그냥 구경을 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에 위치한 시체 안치소는 일주일에 7일 동안 오픈을 했고 새벽부터 저녁 6시까지 영업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4만 명 정도의 방문객을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파리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파리 사람들이 자주 보러 가니까 외국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쵸. 일종의 콘텐츠로 그냥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 갔냐? 전혀 아니죠. 그렇죠. 누가 갔죠? 그냥 뭐 가족 단위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이제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전시회에 온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족 단위로 이제 교양을 위해서 전시회 가는 거죠. 이제 서울미술관 이런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보면은 점심 시간에 네. 노동자들이 짬을 내서 보러 왔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체 안치소 중에서도 인기 있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떤 시체가 인기가 있었죠? 이제 뭐 팔다리가 잘려 나갔다던가, 그렇죠. 목이 없다던가, 이제 신체 일부가 없는 뭐 그런 시체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아주 잔혹한 시체 네. 또는 이제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 네, 그런 시체들이 들어오면은 더 인기가 폭발했다. 그렇죠. 완전 잔혹함 시대입니다. 잔혹함 시대.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거는 유령공학 네. 윤리 제2법칙에 의해서 의거되는 아까 전에 몇 법칙이었어요? 1법칙이었죠. 1법칙, 이 법칙이 뭐예요? 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냅두고 네. 이제 산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커넥션을 끊어야 된다라는 네네. 규칙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커넥션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 에너지가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심오하네요. 그죠? 그렇죠. 이 네. 유령공학이라는 게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쉽지 않아서 박사까지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유령공학 제2법칙. 그렇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째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커넥션을 하면 안 되는데,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화하고 싶은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아직 미신이라는 게 많이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령술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돋보이 박사님이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심령술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심령술은 가끔씩 옛날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그런 거면 아시겠지만은, 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원탁에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죠. 한 사람은 이제 심령술사가 있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영혼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일반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손을 잡고 주문을 외운다든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책상이 막 흔들린대요. 그쵸. 옆에 놈이 무릎 깎고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믿었대요. 그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령술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그 효과를 보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효과를 봤다니 하지만 이건 제2법칙 위반이다. 그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면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자, 6번째 주제입니다. 자, 요즘 모자를 얘기할 건데요. 이제 여성용 모자. 네, 맞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깃털을 꼽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좀 클래식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제 네. 조금 큰 새의 깃털을 네. 꼽는 경우가 많죠. 공작새 깃털이라든가. 그렇죠. 예쁘게. 네.
이제는 뭐 그런 하남자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이때 그렇죠. 여성들은. 조금 강했다. 여기 좀 이때 강했다. 사람들은. 이때 또 박제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박제. 동물을 이제 박제해서 장식품으로 쓰는. 그쵸. 이미 박제한 김에 모자에도 박자. 그쵸. 모자에도 넣어버리자. 그래서 진짜 새를 가져다가 박제를 해서 모자에다 그냥 꿰매버렸다. 이게 잔혹한 행동이네요. 상당히.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상당히 그 좀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빅토리아 시대 당시에는 뭐 상당한 패셔니스타였다. 그런 모자를 쓰는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걸 좋아한 나머지 당시에 67종의 새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해요. 오직 이걸 하려고 이 모자 하나 만들려면 새를 한 마리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비둘기는 어떻게 안 되나요? 비둘기는 안 되죠. 비둘기 아름답지 않잖아. 그거 안 그러네요. 되고 무조건 좀 예쁜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7번째 주제입니다. 미라 언박싱. 또 아는 분들은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라 언박싱,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유행이 이름이 뭐였죠? 이제 이집토매니아라는 네. 유행이 있었죠. 그렇죠. 이집토 매니아라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집트 문화를 즐기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근데 이집트 문화를 즐기는 게 뭐 지금처럼 뭐 사진 보고 이집트 멋지다 나도 여행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유물을 그냥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긴바위를 쳐오는 거죠. 그렇죠. 유물을 영국이 이제 세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세계 최고 국가였으니까 당시 패권 국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가서 그냥 물건 하나 긴바위 치고 오는 건데 이런 긴바위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프랑스 수도사 아보 퍼디난드 게라밀의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집트에 갔다 왔는데 한 손에 미라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악어를 들고 오지 않는 사람은 개념이 없다. 그렇죠.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존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를 갔다 왔으면 만약에 네. 왼손에는 미라를 들고 있어야 되고 네네. 오른손에는 악어 한 마리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악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악어를 말하는 건가요? 나일강에서 그냥 한 마리 건져온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뭐 악어는 그렇다 치고 일단 그러니까 좀 기념품이 일종으로 이제 미라를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안 들고 온 사람은 얌체가 없는 거다. 그쵸.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 언박싱은 어떻게 되었나? 이제 사람들이 참고로 이거 식후 이벤트입니다. 저녁 먹고 하는 언박싱이었습니다. 이제 부자들이 이제 저녁당 먹고 이제 언박싱 이벤트를 하는 건데 아무나 언박싱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미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붕대 벗겨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살 벗겨야 되니까. 누가 하죠? 외과 의사가 이제 네. 언박싱을 주도했다. 그죠. 외과 의사가 이제 언박싱을 주도해서 이 붕대를 살살 벗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걸 구경을 하는 그런 이제 미라 언박싱 콘텐츠가 굉장한 유행을 끌었다. 맞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라를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도 많았습니다. 뭐가 있었죠? 이제 붕대가 몸에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머리가 모래로 차 있다던가 이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서 근데 미라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모래를 치웠다. 오케이. 네. 또는 이제 공주 미라라고 해서 샀는데 네. 까보니까 남자인 거죠. 이거는 사실 아마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사기잖아. 이집트 애들이 뭘 잘못 알았네. 사실은 근데 이게 뭐라고 하죠? 그 사기 먹었다 봐야죠. 현지에서. 그렇죠. 이제 보이스피싱 당해버린 거죠. 현지에서 그냥 뭐 이거 공주미라예요. 공주미라. 우리 니알라 토텍 공주예요. 막 이러는데 그냥 동네 좀 만식이 뭐 이런 예 미라였던 거죠. 그렇죠. 대면 사기 친 거죠. 그렇죠. 대면 사기 친 거죠. 그래서 뭐 중고거래에서 벽돌 받은 거죠. 맞습니다. 네. 뭐 그런 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워낙에 뭐 문화를 잘 모르니까 막연한 관심만 있을 뿐이고 이렇게 사기를 쳐먹는 이집트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쳐먹어도 뭐 별 할 말은 없죠. 그걸 왜 애초에 그렇죠. 네, 그런 거 가져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언박싱을 이제 또 실력이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죠. 언박싱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 당시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언박서가 있었습니다. 미라 언박싱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을 불러야 된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토마스 패티그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패티그루.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미라 언박싱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잘해서 영국이 해밀턴 공작이라는 사람은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게 뭐죠? 이제 자기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 달라. 그렇죠. 이집트 문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거의 그냥 뭐 자기를 그냥 미라까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집트에 가면 만들어주지 않나요? 뭐 영국에서 죽고 싶었겠죠 뭐. 근데 일단 보겠습니다. 1850년에 이 해밀턴 공작이 죽었을 때 또 이제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라를 넣으려면.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산 이집트 공주의 관을 이렇게 비우고 거기 안에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식이 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유럽에 이집트 공주관만 한 500개 있었을 것 같아요. 500개, 5000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무슨 뭐 다 사면 뭐 이집트 공주 갖고 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뭐 사기를 먹은 거죠. 그래서 페티우르가 주도를 해서 해밀턴 공작은 성공적으로 미라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할 사실이네요. 해밀턴 공작이 죽으면서 관을 박물관에 기증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 당시 미라를 먹지 않았냐? 뭐 약의 효과가 있다고, 무슨 불치병을 뭐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뭐 미라를 약으로 해갖고 먹지 않았냐? 뭐 가루로 빻아서 먹지 않았냐?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일단 아닙니다. 그쵸. 빅토리아 시기에는 미라를 먹지 않았어요. 빅토리아 시기에는 이라는 말은 그전에는 먹었다는 건가요? 18세기까지는 먹었어요. 18세기까지는 먹었어. 왜 먹나요? 18세기까지는 좀 의사들이 미라를 이제 빻아갖고 가루를 처방을 해줬대요. 모든 의사들이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의사들은 이제 미라를 가루로 빻아서 먹으면은 기침도 치료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을 치료가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먹었대요. 정말 미개한 짓이죠. 정말 미개하네요. 네, 19세기나 빅토리아 시기에는 미라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발전된 사람들, 과학이 발전이 했으니까 발전됐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그제서야 안 거죠. 먹으면은 뭐 방부제 같은, 그러니까 먹어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되게 오래된 육포 같은 느낌인가? 가루니까 뭐 별맛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가루약 먹을 때 맛 음미하면서 먹나요? 그건 맞긴 한데 맛도 맛인데 그냥 건강에 크게 해는 없었을 것 같아요. 독소가 있다고 해도. 뭐 그렇죠. 근데 아무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시대들은 훨씬 더 똑똑했다. 그래서 그냥 이집트에서 뺏어 와갖고 구경만 했다.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이제 발전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적이네요. 인간적입니다, 정말로.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변칙적인 건데. 맞습니다. 너무 변칙적이네요, 이건. 정원 난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권에 정원 난쟁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네. 돋보이 박사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정원에 보면, 난쟁이 대리석 같은, 돌로 만든 난쟁이 같은 인형 있잖아요. 요즘도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미국이나 이런,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네, 영화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정원 같은데, 우리 잔디밭에다가, 난쟁이 인형을 하나 놔두는 거죠. 돌로 되거나 뭐 대리석으로 된 도자기로 된 난쟁이 인형을 하나 놔두는 거죠. 네. 이단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좀 고대 종교의 좀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관상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영화 프로젝트 X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로젝트 X가 뭐 하는 영화냐면 좀 인기 없는 고등학생 무리가 있는데 얘들 학교에 인기 좀 끌어보려고 부모님이 출장 간 사이에 자기 집에서 세상에서 제일로 큰 파티를 벌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파티에는 이제 또 마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대마초 같은 거. 그쵸. 근데 대마초 딜러 집에 가갖고 얘 좀 쪼다 애들이거든요. 찐따 애들이거든요. 얘들 대마초 집에 가갖고 대마초 딜러 집에 가서 대마초 팔려고 그러는데 얘들 중에 한 명이 정원에 있는 난쟁이를 훔쳐온 거예요. 네. 정원 난쟁이, 야, 우리 대마초 너무 비싸게 샀어. 우리 눈탱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자 해서 갔는데, 그리고 차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마약 딜러가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네. 내 난쟁이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사람 그래 얘네는 놀라갖고 그냥 도망가요. 네. 쫓아오니까 총도 쏘거든요. 차에다가. 이 난쟁이가 그렇게 소중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난쟁이를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그냥 파티에다 놔뒀는데 나중에 파티 밤에 진행될 때 보니까 누가 난쟁이를 끼거든요. 네. 안에서 엑스타시가 한 바구니가 나오는 거예요. 엑스타시 MDMA가. 네.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그 몇천 달러짜리였던 거죠. 그 난쟁이 한 마리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에 난쟁이를 놔두는 이런 관습이 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그 빅토리아 시대의 이제 부자 상류층들은 한 발짝 더 나갔다. 조금 더 변칙적이죠. 네, 어떻게 했죠? 이제 네. 이 사람들은 좀 더 현실적인 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난장이 인형, 그러면 안 난장이 된다. 동상 이런 거는 인위적이고 아니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상용으로 수도승을 삽니다. 그죠. 뭐 이제 헐밋이라 그러죠. 이제 좀 고립된 지역에서 혼자서 수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동상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고 노인이죠. 이제 또. 네. 이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고 네. 이제 밥도 주고 뭐 오두막이나 인공 동굴 이런 거. 살 것도 주고 네, 정원이 크니까 그런 그쵸. 하나 만들어도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서 그 네. 정원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상용으로. 그쵸. 네. 이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과외 포지션이죠, 과외. 이 약간, 왜요? 왜냐하면 약간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그쵸. 약간 시급도 나름 쏠쏠하고, 솔솔하죠. 하는 일 별로 없고. 그 관상용이고, 관상용이고. 약생 과외라는 게 뭐 효과는 별로 없지만은, 그쵸. 뭐 일종의 뭔가 좀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도. 그쵸.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도 좀 대학생 만기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보기 좋으라고 있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또 대학생이 드나들면은 집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생 과외 같은 편의점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과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고,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살게 관상용으로 두는데 좀 역할이 좀 더 있긴 했어요. 이 수도승들이 역할이. 맞습니다. 이 정원 난쟁이들 역할이. 뭐였죠? 이제 명언을 해야 돼요, 명언. 그렇죠. 수도승이라는 게 이제 지혜를 가진 존재로 뭔가 대접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는 별로 관심 없지만 아무튼 명언 비스무리한 걸 해야 돼요. 그죠. 뭐, 지혜로운 명언 같은 걸 해줘야 돼요. 지나갈 때. 맞습니다. 지나갈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너무 빠르게 서두르는 것은 뭐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해줘야 돼요. 그런 거죠. 그리고 씻으면 안 돼요. 씻으면 왜 안 되나요? 씻으면 안 돼요. 왜냐면 씻으면 너무 말끔하면 수도승 같지가 않잖아요. 수염도 다 자르고 그러면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 수도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부러 좀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게 조건이었어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상용 난쟁이, 정원 난쟁이를 이제 인간으로 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부자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영국의 페인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중에 뭐 찰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저택과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정원 난쟁이에 관심이 많았고 인간 정원 난쟁이에 관심이 많았고 자그마치 수도승을 한 명 데려와서 자그마치 7년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7년 계약. 7년이면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은 끝까지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죠? 왜냐면 이제 이 수도승이 이제 지역 술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혜를 거기서 쌓는 거네요. 그래서 지혜를 거기서 썼네요. 그래서 바로 계약 파기하고 잘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도 언젠가는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이 미라를 언박싱하는 날이 오길 빌면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공기법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